네,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웠던 이슈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간의 첫 번째 회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과연 두 분이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을까 했더니 그 신경민 의원께서 당연히 찾아가서 예방하는 그런 모습은 뭐 연출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주일 만에 본격 이제 첫 번째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두 대표가 굉장히 그 날선 공방들을 벌였기 때문에 뭐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져 있다, 뭐 봉고파직 위리안치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과연 만나면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까, 표정들은 또 어떨까 관심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격주로 만나서 뭐 식사를 하자, 뭐 공동 공약을 추진하자 이렇게 뭐 분위기가 좀 화기애애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게 안 하면은 정치인도 아니고 더군다나 여야 대표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 사이에 오고 갔던 얘기들은 뭐 매우 사나웠죠. 네. 그리고 특히 경기도 전 비서실장이 유명을 달리했던 만큼 거기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 비난이 있었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건 피차에 다 접어두는 거고 네. 오늘 뭐 악수하고 저렇게 웃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거기서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이 대선 공통 공약 추진단을 구성하자라는 거하고 이걸 화답해서 격주 단위로 그러면 여야 대표가 만나자 그건데요. 네. 저는 이거 두 개 다 얼마 못 간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몇 달이나 갈까요? 몇 주나 갈까요? 대선 공통 공약 추진단 이름 좋죠. 뭐 장명은 좋은데 얼마 못 갈 겁니다. 그리고 네. 격주 밥 먹으면 인간적으로 좀 친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다가 보면 또 싸울 일 생기고요. 네. 싸우면은 소화 안 되니까 한번 걸릅시다 해서 건너뛰고 그러면 한 달이 격주가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한 달 반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 얼마 못 간다에 배팅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현 이게 여당의 지도부가 완벽하게 구성되고 나서 제대로 된 지도부끼리의 만남이잖아요. 그 전에 이준석 대표는 원외였고 불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만났던 건데 어찌됐건 제가 둘 다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 둘 다 필요했다. 서로의 필요성이 있는 거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대표가 돼서 국회 운영 차원의 대야관계에서도 지도력 내지 정치력을 보일 필요가 있었던 거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계속 방탄이라는 비판만 받아왔는데 민생도 함께 한다는 민생을 고민한다는 지점을 보여줘야 된다. 따라서 두 대표가 일치했다. 정치적 이해가.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끌어들이는 거냐. 끌어들이는 건 뭘 끌어들이냐. 대선 공통 공약. 다시 말해서 김기현 대표를 활용해서 여당의 정부의 압박을 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의 공약, 그리고 민주당의 공약 이런 것도 슬쩍서 얹어서 돈을 뭐 예를 들어서 그런 협조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그건 잘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또 하나는 제 눈에 띄는데 뭐 격주로 보자. 김기현 대표 이야기했죠. 네. 격주.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또 격주로 만나요. 그럼 뭐냐? 어떻게 보면 김기현 대표를 사이에 두고 제3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간접 대화랄까 서로가 하는 이야기가 전달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쭉 여야 영수회담 꼭 해야 되겠다.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만납시다. 근데 그 지점에 그게 없어진 게 오히려 조금 부담은 되겠죠. 정식으로 보면 기분은 안 좋을지언정 어차피 김기현 대표를 상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도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 봐요.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한마디만 더 붙일게요. 3자 간접 대화가 가능하다고 지금 금방 신 의원님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글쎄 가능하죠.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제 용산에 가서 저 실은 지난번에 이 대표를 만났더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
들은 채도 안 할 겁니다. 아. 저는 아마 삼자 대화는 네. 뭐 거의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아 이게 좀 웃음은 나왔지만 우픈 그 좀 현실인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봤더니만 이런 이야기 입디다 아니면 뭐 그런 저 간접 전달되는 것만으로도 네, 네. 굉장히 좀 좋은 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까지 왜 여야 이른바 영수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왜 안 만날까는 왜 안 만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범법자 내지는 뭐라 그럴까 피의자로 보는 대통령의 시각이 깊게 투영되어 있다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앞으로도 그럼 적어도 대화 정치, 여야 정치의 정상화의 조건으로 영수회담을 꼭 해야 된다는 일방의 주장도 한쪽의 주장도 제가 보기엔 너무 그렇게 밀어붙일 근거는 많이 없어진 거예요. 김기현 대표가 등장함으로써. 알겠습니다.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이제 윤 대통령 취임 이제 1주년도 가까워오는데 언젠간 이재명 대표도 만날 수 있는 날이 이제 오기를 또 이제 희망을 해보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요즘에 참 분주합니다. 방송 출연도 많이 하면서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새 지도부가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저녁에 만찬 회동을 가졌는데 윤 대통령이 만찬 회동 자리에서 대선에서 동고동락한 동지기 때문에 더욱 신뢰가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당정 일체가 된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정치가 완팀이 돼서 하나의 목소리를 일사불란하게 가는 게 뭐 그 추진력, 동력도 없고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런저런 목소리들이 다양하게 나와서 정말 뭐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을 하고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인지 뭐 저는 그 정치 잘 모릅니다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 겁니까? 양쪽 이게 뭐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국민에서 일단은 내실을 가지고 안을 단단하게 하고 다음에 확장적으로 가는 게 맞을 수도 있다. 근데 이번에 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만들어졌습니까? 이거는 1년 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차피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그런 뭐랄까 당원들의 마음이 일단 모아졌던 거고 왜 결선 투표까지 안 갔죠? 그거는 오히려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생각이 뚜렷하게 투영되다 보니까 확실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김기현 의원이 대표가 안 되면 당내 혼란이 생기는 것 아니야? 내지는 이렇게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차피 밀어주는 거 확실하게 1차에서 끝내자고 해서 지금 52%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지점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자 대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당직은 어차피 원팀으로 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다. 근데 문제는 이 다음이란 말이에요. 이 다음이라 하면 내년 총선에서 뭐가 나냐.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인정하는데 당원들도 인정하고 국민들도 정치 현실의 모양이다라고 판단해 주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다음에 나오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정책과 공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당원만 선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른바 중도층을 향한 소구력 있는 정책과 공천 같은 거는 이제 숙제로 남는 거예요. 당신과 민심의 괴리를 지금까지 인정했지만 당심을 인정했지만 네. 앞으로 민심 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네, 민심을 이제 반영하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 차근차근. 네. 네, 금방 앵커가 말씀하신 두 가지를 뭐 같이 하는 것이 정도겠죠.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로 그것을 섞냐, 무슨 당을 만들어내냐가 중요한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사이 정황을 봤을 때 김기현 지도부는 어쩔 수 없이 대통령 때문에 당권을 잡은 만큼 대통령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을 거고요. 거기에 아무래도 더 비중이 갈 수밖에 없어서 아마 계속해서 이게 결국은 불만 요인이 되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당내 분란으로 또 이렇게 옮겨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저희들도 주목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내부가 지금 시끄럽기 때문에 별로 그 집 보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만은 볼 여유도 없고 그렇습니다만은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방금 이제 신경미 위원님께서는 연포탕 말씀하셨으니까 그동안 이제 김기현 이제 대표가 쭉 이제 경선 때서부터 전당대회 때서부터 이제 그 연포탕을 이제 추진하겠다 이제 강조를 해 왔는데 당직 인선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뭐 연포탕이
아니다. 뭐 그 물만 많이 들어가 뭐 쭈꾸미가 하나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친윤탕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자체에서는 뭐 그 연포탕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이제 인재 영입위원장을 직접 맡는다고 하는 요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의 내년 공천 상황 좀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예측하기는 힘든데 흔히들 뭐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 지원 때문에 됐다는 사실은 뭐 정치 현실적으로 부인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네. 이 대목을 어떻게 볼 거냐? 당정 일체와 당정 융합이라는 게 정말 당내 민주주의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당내 민주주의와는 완벽하게 배치되는 거냐? 또 그렇게 보기에는 당정 분리되는 게 그러면 민주주의의 극치냐 하는 대목이 좀 다른 대목이 있는 거예요. 정치 현실과 네. 우리 대통령제라는 독특한 성격, 우리 정당 사회 이런 점 때문에 따라서 이 점은 타협할 수밖에 없는 중간선이라는 게 타협할 수밖에 없다. 지금 당직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원내대표든 정책위 의장이든 뭐 이런 분들도 지금의 당내 구성과 이번 선거에서 확인된 당원들의 마음을 반영한다면 뭐 친윤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당원 스스로 인정할 것 같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남는 것은 이제 말씀하신 공천 문제인데 이게 쉽지 않은 게 김기현 대표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통령 측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100%다 받아들인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공천관리위원회나 어떤 그런 게 만들어지는 순간 내적 논리에서 굴러가게 돼 있다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항용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최소한 한 20여 명, 많아야 20여 명이었어요. 이분들을 공천했으면 좋겠다. 우리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정무수석이 들고 와서 그게 대표나 사무총장 통해서 공관위에 전달되면서 다시 한번 섞어서 심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당의 자기신의 생각을 강하게 투영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나중에 공관위가 만들어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일률적으로 완전 윤심대로 의중 그대로 공천이 진행될 거라고 보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현실과 안 맞을 대목이 분명히 생길 것 같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 신경민 의원님은 예전에 공천관리위원장도 당에서 그런 직도 맡으셨잖아요. 네. 그 공천 공천 관련해서 뭐 여러 그런 가지 프로세싱 제가 누구보다 최고위원을 해봤습니다. 몸소 체험을 네. 하셨으니까 최고위원. 대통령과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이제 경험을 하셨는데 그때는 뭐 야당이었기 때문에 네. 청와대하고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뒤에 여당이 돼가지고 하는 걸 보면은 청와대와의 관계가 쉽지는 않아요. 네.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여당과 청와대와의 관계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직언을 하기나 간언을 하기도 쉽지가 않다는 건 제가 아는데요. 이번에 뭐 연포탕에 대해서 제가 기대를 뭐 일말도 걸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연포탕이라는 메뉴 자체가 이름만 있었지 그 주방에서 요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재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거 소비자원에다가 고발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건 연포탕이라는 간판만 걸어놓고 메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대표가 되고 나서 네. 같이 경쟁을 했던 분들을 이렇게 만나는 걸 보고 이거 이 전도가 심상치 않구나라고 느낀 게 안철수 후보와 만나가지고는 차를 먹으면서 허접한 특위위원장을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네. 뭐 과학적으로. 일거에 딱 거절을 당했죠.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상당한 뭐 모욕까지는 아니지만 좀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제안입니다. 그리고 황 후보하고는 만나서 점심을 먹고 아무것도 제안을 안 했어요. 네. 근데 천 후보하고는 만나지도 않았고 아무 제안도 안 했습니다. 계속 뭐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뭐 하더라고요. 아마 계속 추진할 거예요. 네, 네. 근데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공천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고요. 예전에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 직인을 가지고 부산으로 날랐잖아요. 네. 뭐 그런 비슷한 꼭 그건 아니지만 비슷한 사태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고 봅니다. 야, 굉장히 그 품격의 언어를 구사하시는 신경민 의원님께서 날렸다는 표현을. 근데 나 옥새 들고 나르샤라는 아니, 말이 있었죠. 어떻게 예. 김무성 전 대표도 들었는데
그때 분명하게 당 대표 직인을 갖고 부산 간 게 아니라 직인은 사무실에 놔두고 내려갔는데 네. 옥새 갖고 나르샤라에서 이제 억울해 하신다는 사실만 전달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민주당 쪽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그 민주당의 길 비명계 그 의원 모임인데 있었습니다. 그 토론회 주제가 대선 이후 1년 평가였는데 대선 이후에 그 민주당의 1년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먼저 그 신경민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대선 뭐 연장전 비슷하게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집권을 한 윤 대통령도 그렇고요,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국민들한테 제대로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대선 비슷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위기는 여러 가지 각종 위기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여야가 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특히 여당이 그렇다면 야당이라도 뭘 중심을 좀 잡아야 된다고들 얘기하는데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사법 리스크로 귀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여야 특히 거대 야당으로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상태, 이 사태가 조기에 뭐가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뭐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비명계 의원들도 만나고 있고 또 공천 TF를 이제 구성을 했는데 이낙연계인 그 이계호 의원을 단장으로 했고 비명계 의원들을 상당수 많이 이제 그 직에 뒀습니다. 비명계 달리기 효과가 좀 어떻게 좀 먹힐까 어떻습니까? 지금 2차 체포 동의안이 있고요. 더군다나 전 비서실장이 유명을 달리한 상황에서 급하죠. 지금 2차 체포 동의안이 언제 넘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아무리 늦어도 뭐 4월 어느 순간에는 오기 때문에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비서실장이 유명을 달리하는 이런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찬성 139, 반대 138, 거기다가 무효와 기권이 한 20표가 예,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고 때문에 의원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때 노웅래 체포동의안 때 161표의 부결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목표는 161표 근처까지 가야 되는 걸로 세워놓은 거죠. 네. 근데 이게 그 사고 때문에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잘못하면 가결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후끈 달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의원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네. 뭔가 하여튼 굉장히 좋은 유화적인 몸짓을 할 수밖에 없죠. 네. 하지만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효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네.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네. 대선 이후 민주당 1년 뭐 저는 이게 이런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당 편을 드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결국은 검찰이 편파 수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든 싫든 이재명 대표를 옹호할 수밖에 없다. 그런 처지에 내몰렸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근데 네.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1년 전으로 돌아가서 2022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끝나고 4월 5월에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해외로 나갔다면 어떻게 될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황룡 대부분 선거에서 패자는 해외로 떠나줬어요. DJ도 그렇고 나머지 다 그랬다고. 그 왜 그러냐면은 약간 뭐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측면도 있고 그렇게 만약에 밖으로 나갔더라면 대장동 수사를 검찰이 계속할 수 있을까요? 물론 도망가는 건 아니냐, 도주하는 건 아니냐 비판은 받을지언정 적어도 해외에 나가 있는 야당 대표를 향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여론이 너무하다고 검찰을 오히려 붙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 3월에 선거하시고 바로 6월 달에 6월 달에 보궐선거 나오시고 바로 이 2달 후에 8월 달에 대표가 되신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1년 동안 모든 뉴스의 초점이 이재명 아침에 들고 나면 이재명 대표는 또 이렇게 된 게 1년 상황이라는 사실은 냉정하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현실을. 민주당은 이재명으로 점철된 1년이었다. 국민들 입장에서 네. 그렇잖아요. 매일 윤석열 이재명 하는 게 1년 내내 계속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외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민주당이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요미우리 신문을 과 이제 인터뷰했던 그
내용 이제 아마 두 분 보셨을 것 같은데요. 내용이 이제 일제 강제동원 해법은 원래부터 나의 생각이었고 철회에 대한 걱정은 일본 측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방침도 이해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반격 보유 능력이라는 건 이제 미사일 기지 등을 일본이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겠다라는 이제 선언이고 그동안 이제 평화주의를 주장해 왔던 일본의 안보 정책을 이제 크게 바꾼 뭐 이런 정책인데 이것까지도 우리는 이해한다 이런 그 인터뷰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이 얘기는 지금까지 외교부가 이 안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외교부는 피해자들하고도 얘기를 꾸준히 했고 거기서 전문가들의 뭐 의견을 모아가지고 제3자 대의 변제 얘기가 나왔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요 외교부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거고요. 정부가 총체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고 결국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그냥 강행을 했다라는 것을 실토한 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제3자 대의 변제안이 정말로 장기적으로 봐서 옳다. 그래서 내가 밀어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령 맞다고 하더라도 일의 순서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데 대통령이 이걸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의미가 큰 거고요.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방침도 사실은 대통령이 슬쩍 슬립텅 비슷하게 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한 겁니다. 지난번에 어떤 자리에서 이거 뭐 일본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일본이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뭐 그런데 실제로는 자위대잖아요. 그리고 자위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이 있고 아직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주변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능력 보유, 군사적 능력 보유에 대해서 오케이, 좋아, 그렇게 가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조심하게 접근을 했어야 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역사적 군사적 배경 없이 그냥 얘기를 확 뱉어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도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부분 그러니까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회견이기 때문에 일본 국민을 향해서 일본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안보 불안을 이해한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열도 위로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가고 탄도미사일 이렇게 날아가는 그 지점인데 또 덧붙였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평화헌법을 갖고 있고 일본이 지금도 전수방위잖아요. 네. 지금 완전히 공격이 아니라 방위에만 전념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냥 일본 국민들을 일본 요미우리 신문 독자에 대한 그런 지점이라고 보고 싶고 오히려 뭐랄까 일본에서 이제 그 연세 드신 분이 왔더라고요. 요미우리 신문 그룹에 보니까 본사 이사회 회장이라 그러고 뭐 대리 주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경험이 많은 아주 원로 언론인이 왔던데 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질문 중에 이상한 게 있었던 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라서 이렇게 재단에서 이렇게 한국 재단에서 돈을 모아서 내지만 나중에 또 정권 바뀌면 또 우리 일본한테 구상권 청구할까 이런 우려가 있다고 질문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네.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좀 제가 얼마 전에 서울 특파원 일본 특파원을 만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일본은 정권 교체를 되더라도 정권 교체 한 바퀴 안 됐지만 이 국가의 방향이 크게 안 바뀌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은 정권이 바뀌면 정치 가치관이 바뀌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일본 사람들 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90도 뭐 다르지 180도 다르도록 안 본다는 거예요. 이런데 뭐 있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또 뭐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 지점인데 여기서 대통령이 오히려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는 않을 거다라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정권이 만일이라도 나중에 바뀌더라도 다시 일본에게 뭐 구상권 행사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됐건 적어도 저는 요미우리 신문의 인터뷰 내용은 일본
일본 독자들에게, 일본 국민들에게 메시지는 강하게 던졌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국내에서는 충분히 찬반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내일부터 그 한일 정상회담 이틀 동안 이제 그 갖기 위해서 일본을 이제 방문을 하는데 방문 전에 분위기는 최대한 대통령으로서는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걸 지금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 3.1절 기념사 또 일제 강제 징용 동원에 대한 해법, 제3자 변제 방식, 요미우리와의 이제 인터뷰 등등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한일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 찻잔에 물을 반 정도 담았다면 일본은 좀 어떻게 화답할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질문을 좀 짧게 좀 들어볼까요? 글쎄 일본이 아무것도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것도요? 네, 지금 외상 얘기하는 것도 보면은 뭐 이 정도 했으니까 뭐 됐다. 강제징용은 아예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저는 또 그 공동 선언은 못 하겠다 그러고 공동 네. 기자회견만 하는 걸로 봐서는 이게 완전 비인전으로 돌아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가 적어도 어떤 성의 있는 말을 하는지가 핵심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수출 규제 해자 이런 건 좀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뭐 미국 다음 달에 미국하고 하니까 미국이 우리 어떤 한일 관계 개선 또 거칠게 얘기하면 배후인 것도 사실이니까, 정치 현실이니까, 국제 정치 현실이니까 길게 좀 보고 대일 접근 방법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하는 게 좀 맞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여야 대표 간의 첫 회동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예상까지 담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